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낮에는 날씨가 다소 무덥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어서 기온이 오늘보다 약 5도가량 내려가겠다고 하죠. 낮은 기온은 모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처럼 오락가락하는 기온, 우리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역시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과 같은 불안한 상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좀 다잡아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매주 이분들 보시면 월요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두 분, 두 분이 월요병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월요일 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실감나는 그런 월요일이다. 지난주에 사실 미사일 발사가 있었거든요. 네. 서 소장님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찮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평온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주일이 지난 오늘 더욱 마음이 무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종근입니다. 생각보다 뒤끝이 있으시네. 농담이에요. 자,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양호입니다. 이종근 실장님 말이 길어지는데요. 말이 길어지면 사실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명하게 인사하셔야죠. 이렇게 즐거운 아침에 왜 우울한 얘기만 하십니까? 즐거우세요, 지금? 네. 야, 이건 또 대단한 배짱이시네.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이종근 실장님. 네, 오랜만에 이분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서 의원인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 개혁 해서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정 의원이 1일 올린 트위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이 옳고 그르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뽑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적폐의 칼끝이 이제 그 전 정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의 칼끝이 향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런 회고록과 관련한 또 이 5.18 이 진실 규명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적폐의 끝은 어디인가. 그 전 정부 또는 보수 정부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그 적폐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아침입니다. 예, 서영호 소장님. 네.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을 언론 탄압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지금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누가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 자유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하신 홍준표 대표께서 2009년 3월에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YTN과 MBC 언론인 체포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정부가 언론 탄압할 수 있겠냐 하시면서 비분관계하시 하신 말인데 지금도 그 말이 통용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한 입에 두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7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KBS 정현주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2번, 3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조사를 위한 영장 발부는 법에 정해져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과거 공영방송 사장의 불출석에 따른 체포영장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하며 정부가 사법부를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 입에 두 말을 하셨습니다. 홍준표 대표 자신의 논리를 정면 부정하고 있는데 정현주 KBS 사장과 PD수첩 PD는 체포해도 되고 MBC 김장겸 사장은 체포하면 왜 안 되는 것인지요? 홍준표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랑 좀 아까 일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현주 당시 사장이 있어서의 체포는 사장을 그만둔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현직 사장과 전직 사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언론사 사장, 현직 사장. 사장 이전에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지도부회의에서는 정현주 KBS 사장에 대한 그 사퇴와 체포 구속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쭉 얘기를 했던 거, 노는 1부와 2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북한의 어제 12시 30분경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육체 핵실험을 한 부분인데요. 이거 보면서 저는 사실 그랬어요. 어제 그 뉴스 속보가 딱 떴을 때 맨 처음에는 뭐냐면 북한에서 그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5.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뭐 대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게 또 핵실험을 했구나라고 알았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때?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 또 허세를 부리고 또 너무 말이 거칠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트럼프가 그렇지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진 않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북미 간에 무슨 말싸움을 했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말싸움의 어떤 이 도발은 트럼프가 말을 거칠게 했지 김정은은 사실은 5년 동안 일관되게 핵실험하겠다. 그리고 미사일. ICBM 미사일을 갖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실현해냈어요. 김정일과 김일성은 다릅니다. 김정일과 김일성은 사실 굉장히 유화책도 쓰고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정상회담도 하고 하면서도 일관되게 밑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해왔고요. 지금 김정은은 평화의 평자도 꺼내지 않았고 또 정상회담의 대화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가요? 놀라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우리한테 쏘지 않겠지. 북한은 미국하고 상대를 하겠지. 북한은 평화를 원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안 믿어요. 북한은 핵 개발 안 하겠다. 북한은 미사일 안 쏘겠다. 그런데 뭐가 놀랍죠? 사실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미 북한이 김정은이 5년 동안 했던 행동과 말을 보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북한 핵실험 있을 때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미국, 일본 정상과 소통을 강화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촉구하고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는 대응 무력 시위라든가 국방비 증강 등 보수 정권 때보다 더 강력하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6차례 핵실험 중에서 4차례가 김정은 시대에 이루어졌고요. 탄도미사일은 59차례나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는 미국이 2012년에 229 합의가 깨진 이후에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을 포기하고 제재에만 몰두했습니다. 한국 역시 북한 압박을 강화하고 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도록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전략을 일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례 핵실험과 59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다. 제재와 압박만이 능사인가에 대해서. 그럼 대화를 했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유지하는 게 핵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핵 문제가 1960년대부터 김일성부터 핵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한 가두리 효과, 족쇄 효과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외교 안보 더군다나 지금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고 이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이 문제까지 이렇게까지 됐다면 이것이 대화를 먼저 했어야지 아니면 제재를 먼저 했을지 이 논쟁은 정말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1950년에 트루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주 폭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처럼 그냥 핵을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김일성은 뭘 준비했냐면 54년도에 핵무기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57년도에 소련과
협정을 맺었고 원자력 협정을 맺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차곡차곡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일관되게 핵실험을 해왔고 중간에 대화니 제재니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무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결과를 낳기 위해서 그들은 3대에 거쳐서 사실 해왔던 어떤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대화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제재를 해서 지금의 상황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서 여전히 제재냐 대화냐의 방식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그럼 대화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땐 북한이 자체 필요에 따라서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결심한 상태에서 남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어떠한 대화 제의도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그 어떠한 경제 봉쇄 정책이라든가 유류 봉쇄 정책 자체가 말씀드렸는데 북한 자체의 필요에 따라서 핵 개발을 일정을 가져가고 그것이 고도화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텐데 어떤 제재가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질이 있습니다. 인질로 잡혔어요. 5천만 명이 인질에 잡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바로 그 논쟁을 해요. 이 바깥에서는 자, 대화를 하자. 한 명이라도 우리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대화를 하자는 논쟁과 아니다. 몇 명이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최소화하고 인질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것을 진압해야 된다. 이 논쟁이에요. 그러면 그 논쟁에서 한 명이라도 최소화하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뭘 들어줘야 되냐면 서해 5도 내놔 했을 때 진짜 최악이었던 상황입니다. 서해 5도 내놔 했을 때 현재 그 남한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린 서해 5도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곧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5천만의 인질을 잡고 있을 때는 최소화하더라도 우리는 인질과 타협을 하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요. 지금 사실 이종구 실장이나 차은우 소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인 게 솔직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고 아까 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도 아니고, 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국은 그들의 대북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 이 발언을 올리면서 청와대 공식 입장 바로 내놨죠. 한미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 다시 강조했고 한미양국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한다는 데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차영호 소장님께서. 결국은 이제 그 밥상머리에 밥 안 먹겠다고 하는 막내 아들을 어떻게 불러들일 것인가 하는데 잘 설득하는 방법하고 결국은 회초리를 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궁극적인 목적은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밥을 먹게 하기 위한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의 핵 개발을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북한의 고립 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 김정은은 김일성 때부터 3대 세습의 전쟁광, 악마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한다라고 근원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저는 그동안의 제재 정책이 북핵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체제 보장에 대한 문제와 함께 핵 문제에 대한 동결에 대한 것들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는 전략적 대화를 해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 문제가 하나 일단 소장님 말씀에 대한 대답이 자꾸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동결을 얘기를 해요. 사실 동결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전에 한 1차 핵실험 정도가 동결입니다. 그거는 핵을 처음 딱 그냥 만지는 정도였거든요. 그때 동결이라는 말이 표현되는 것이지 지금 3차 핵실험 이후부터 6차까지의 어떤 상황에서 핵을 동결한다? 지금 동결해봤자 그건 원자폭탄이에요. 아니 지금 수소폭탄이고 3차부터는 거의 원자폭탄에 그러니까 1차
평화에서의 거의 10배 정도의 어떤 그런 위력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동결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물론 대통령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건 완전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인데 아니 핵이라는 것이 지금 북한 김씨 이 3대에 걸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엄청난 자산인데 그것을 폐기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 동결인데 동결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나요? 저 무시무시한 무기가 지금 현재 더 개발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훨씬 나아지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동결, 체제 보장과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서영훈 소장께서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종근 실장님께서 이제 핵을 가진 북한, 그거는 어쨌든 6차 핵실험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체제 보장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오늘 신문의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북한이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의 수순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동결이라든가 체제 보장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의미 뭐냐? 그게 평화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훈 소장님. 그럼 북한의 요구는 결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반도 내세의 무력적 우위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철수 안 해도, 예. 네. 그런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우리 한국 내에서도 사실상 주한미군 자체가 전략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가 북한의 도발 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갈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이종근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핵의 완전한 폐기라던가 스스로가 무력 도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징후를 보일 때만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걸 전략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에는 제가 보기엔 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들보다는 대등한 위치에서 북의 핵동결과 체제 보장 정도 차원에서의 대화들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저는 해야 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사실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그게 공감이 가서 사실 마음이 무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두려운 건 뭐냐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보지 않은 길. 어떤 가보지 않은 길이냐면 솔직히 지금 어저께 정신이 번쩍 든 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사실은 호가호위 해왔던 것이 남에 의해서였다. 남의 어떤 선의만 바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지라는 생각부터 북한이 우리를 전혀 공격하지 않겠지라는 생각부터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 주겠지 이런 남이 무엇인가를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몇십 년 동안 살아왔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똑같았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사실은 가지 않은 길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진짜 우리 스스로 지키는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지도 않고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지도 않고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지금 대통령은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말해줘야 된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어저께 저는 실망을 한 게 이거예요.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말이 대화의 길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을 끝까지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화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쓴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진짜 이 한반도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표현해야 될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 먹지 않겠다는 아이를 때리는 회초리를 드는 것도 결국은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국 북한을 무력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것들은 이미 효용도 없을 뿐더러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전술핵이라던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그 길밖에 없다. 핵에는 핵 억제를 갈 수 있는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밖에 없다.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평화를 위해서요.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아니 북의 핵 폐기나 핵 동결 불가능한 만큼 우리가 핵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깨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북한 그걸 설명을 그리고 드릴게요. 일본의 핵 무장을 가속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전술핵 배치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 말고 전술핵 배치는 우리나라에 핵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핵을 북한이 사실 평화공세 뭐 경수로를 받느니 어쩌느냐 하면서 평화공세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술핵을 없애버렸어요. 90년도에. 그래서 미국이 철수시켜버렸어요. 철수시키는 조건이 뭐냐면 양쪽 다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저쪽도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와 우리 쪽에서 전술핵 배치가 양쪽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서 비핵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죠?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술핵을 다시 미국이 갖고 와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요. 자, 그러면 명분이 어떻게 되냐면 한반도의 전쟁을 위해서도 아니고 한반도의 핵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요. 왜?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북한이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비핵화를 갖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없어요. 반전, 반핵을 외치는 사람들은 지금 양키 고음을 외쳐서는 안 되고요.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 중단하고 핵을 없애라라고 외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있는 집하고 10만 원 집 있는 그 두 집에서 무기 경쟁을 하면 결국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 상황이 미일 중러가 대치한 상황에서 그 강대강 대치로 간다라면 결국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핵무장화의 결국은 그 주변 강대국의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현재 외교적 노력이라든가 대화 국면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는 게 그동안의 우리 그 외교안보 정책 아니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전쟁들은 강대 강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지금 냉전 시대에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냉전 시대는 완전히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어요. 강대 강이 있을 때는 세계 대전이 벌어지지 않아요. 어느 쪽이 힘의 균형이 무너졌으니까 전쟁이 촉발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역사에서도 어떤 세계 대전도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강대 강일 경우는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힘의 균형이 최초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남북 간에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택할 건 불행하게도 선택할 게 없어요. 저는 뭐 그동안 뭐 보수 정권이 일관되게 얘기했던 핵무장화론에서 벗어나고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북한의 핵 억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동북아내에서 핵 경쟁력들 군비 각축의 장으로 변할지에 대해서는 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하시든지. 근데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좋은 건데,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하나 이종건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 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오늘의 스포츠 소식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LPGA 투어에 참석하고 있는 전인지 선수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선수 6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경기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예. 예. 한국 선수 6주 연속 우승에 전인지 선수가 도전했는데 아쉽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전인지 선수가 오늘 4라운드에서 이 선두 스테이시 루이스 선수의 메타 뒤진 3위로 출발했거든요. 예. 자, 그러다 16번 홀에서 6번째 버디를 잡으면서 한타 차까지 추격했는데
이 나머지 두 홀에서 이 한타 차를 좁히는 데 실패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합계 19언더파를 기록했고요. 전인지 선수 올 시즌에 아주 이 유난히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올 시즌에 우승은 없고 오늘이 5번째 준우승입니다. 이미림, 최운정 선수가 합계 13언더파로 공동 5위 기록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우의 수 따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축구 다시 경우의 수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 이건데 내일 밤 자정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전 마지막 경기 치르죠. 우즈베키스탄전인데. 예. 이것도 이게 비기거나 지면 경우의 수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내일 밤 12시입니다.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은 우즈베키스탄전이 열리게 되고요. 내일 이기면은 무조건 본선 진출 확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겼을 경우에 시리아가 이란을 이기면 2위로 본선에 직행하고요. 시리아가 지면은 우리가 2위로 본선에 직행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일 우리가 지게 되면 심각해지는데 시리아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플레이오프에도 나가지 못하고 곧바로 예선 탈락하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시리아가 이란을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분석들이 있던데. 않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근데 대표팀이 지금 현지에서 적응 훈련 들어갔는데 이란전 끝나고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때요 지금?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예. 예. 그러니까 그제 이 대표팀이 타슈켄트에 도착했고요. 예. 어제부터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는데 분위기는 곧바로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의 그 현지 기온이 이제 경기 시간인 오후 8시에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24도에서 25도 정도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온도 적당하고 잔디나 숙소, 훈련장이 모두 다 양호해서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일 경기에서 월드컵 진출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당연히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국내에 있을 때 기성용 선수가 재활 훈련하느라고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 현지 훈련에서 처음 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이란전에서 기성용 선수의 공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기성용 선수의 출전 여부도 관심사인데 신태영 감독 이 출전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이 기성용 선수의 출전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권 선수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김영권 선수가 이게 이란전 끝나고 좀 실언을 해가지고 여론의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컨디션 괜찮아요? 김영권 선수도 어제 훈련에 참가했거든요. 예. 취재진하고 접촉이 없이 그냥 묵묵하게 이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게 김영권 선수 인터뷰 동영상을 그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전부 다 들어보면은 관중 탓을 한 것이 아니라 관중의 함성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됐는데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준비를 더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거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 인터뷰가 관중의 함성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됐다. 이 부분만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슈가 되니까 또 이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되니까 일부 언론사에서 서로 베껴 쓰는 이 어뷰징 기사가 막 쏟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되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외식업체 이 최선당 직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찼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에 밝혀지기로는 직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예. 이란전이 답답했습니다. 후반전에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도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요. 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희생양 찾기, 마녀 사냥 보도가 나온 건 아닌지 솔직하게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뷰징 기사가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본인 속 많이 상했겠어요, 진짜. 예. 예. 어제 프로야구에선 새로운 기록이 나왔죠. 예, 9회 말에만 7점을 뽑아내서 역전승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영화 같은 경기가 어제 필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넥센이 대역전승을 거둔 건데 이 넥센의 역전패한 선두 기아가 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넥센이 1대7로 뒤진 경기를 9회 말에 8대7로 뒤집은 겁니다. 네. 9회 말에만 7점 뽑아냈고요. 예. 이 9회 말 역대 최다 득점타 역전승입니다. 이 넥센도 잘했지만 허약한 기아의 불펜이 또다시 불을 지른 그런 경기였는데 기아의 선발 헥터 노에시 선수 참 아깝게 됐습니다. 8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는데 예. 7대1로 앞선 9회 마운드에서 내려오자마자 9회 말에 기아의 불펜 4명의 투수가 무려 7점을 내주면서 경기가 뒤집혔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눈앞에 둔 기아로서는 이 불펜에 대한 불안 여전히 고민일 것 같고요. 이 두산은 삼성을 7대1로 이겼습니다. 이 롯데가 하나 7대2, NC는 LG를 5대0, KT가 SK를 13대5로 따돌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자, 미국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식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어제 전 국민들이 아침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수소탄에 좀 놀랐고 어제 오후엔 또 핵실험에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 와중에 이제 FTA 폭탄도 있었던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논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 기간 중에 한미 FTA는 끔찍한 협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난 6월 말이었죠. 사실상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에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는데 한미 간에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되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고 보고 FTA 폐기 여부까지 논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의도가 뭘까요? 진짜 폐기를 한다? 쉽지가 않을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알면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죠. 항상 생각했던 거고 예측했던 거 항상 그 이상을 하니까. 그런데 일단 협상용이다, 엄포용이다, 유량구지나 협상의 주도권을 지려기에는 엄포용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짜 폐기를 염두에 둔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할 거라고 다들 생각 안 했잖아요. 탈퇴를 했습니다. 한미 FTA 폐기 언급이 단순히 개정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뜻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나프타 재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나프타 캐나다 멕시코하고 재협상하는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또 거론하는 거, 폐기까지 얘기하는 그걸 거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회 승인 없이 폐기가 가능하냐? 이것도 좀 논란인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예상인 것 같고요. 예. 보통 우리 결혼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론 욱하는 마음에 할 수도 있긴 한데 이혼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도장 한번 찍으면 사실 그만이죠. 그동안 오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결할 때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나요? 예. 결국에 2011년, 12년부터 12년이죠.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폐기하는 건 상당히 절차적으로 쉬워요. 만약에 미국이 서면 통보하고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FTA 폐기되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한번 협의를 요청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이라는 것도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미 FTA도 만약에 폐기를 한다면 양국이 입는 피해는 적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2위 수출국이고 한국도 미국의 6위 교육국이거든요. 교육량 줄어들면 양국 국민들에게도 다 피해가 갑니다. 대체제 한국을 대체할 만한 어느 나라
미국을 대체하면 뭐 다른 수출국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또 안보상 북핵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 공조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뭐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도 한미 FTA 폐기를 말리고 있다라고 하고 한미 FTA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미국의 어떤 축산협회 회원들도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서도 한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에도 관세와 무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미국 헌법에서 의회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심만으로 한미 FTA 폐기가 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8시 49분 14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후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근데 진짜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에 오늘 이게 금융시장이 어떨지 이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1차 핵실험 때 가장 큰 영향이 있었고요. 예. 5차 핵실험이 그 다음이었는데 6차 핵실험은 이제 수소탄이라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오늘 증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미 8시에 기재부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북한과 관련해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서 뭐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소탄 이 쇼크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상당 관심입니다. 수소 관련 테마주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북한은 수소 폭탄을 만들고 우리는 수소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남북 간 정말 다른 너무나 대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원자 폭탄 만들고 우리는 원자로 만들고 그것도 지금 탈핵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지난 1차 핵실험 때는 코스피 지수가 2.4% 하락했고 2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1% 안팎의 조정을 보였는데 학습 효과 정도일까 아니면 괌타격 발언 이후에서 북핵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관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인 것 같은데 잠시 후 10분 후에 그 동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자, 네이버 얘기도 좀 해야죠. 네이버가 준재벌 그러니까 준대기업에 포함됐네요. 예? 이제 공정거래법이 바뀌어서 5조원에서 자산 10조 원 이상을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그럼 그 5조 원과 10조 원 사이에 끼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준대기업으로 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걸 어제 57개의 기업 집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네이버가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준재벌, 준대기업이 된 거고요. 이제 동시에 이제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씨 창업자 지금은 이제 한 병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고 총수 집단, 동일한 총수 집단을 지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0가지의 규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각종 공시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커요. 이제 예. 이혜진 창업자와 관련된 뭐 친인척, 본인은 마찬가지고요. 관련돼서 모든 사항들을 뭐 공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받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는 너무나 큰 규제이다. 뭐 수십 년 전에 전 규제를 지금 IT 기업, 첨단 기업에 적용하는 건 무리다라고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네이버가 지금 뭐 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고요. 이제 네이버는 더 이제 두려워하는 건 네이버 포털을 언론으로 규제를 하느냐. 이게 이제 다음 참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거 요새 팍 올랐다가 팍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가상통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부가 이런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네요. 예? 지금 다른 나라를 보면 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럽 일부 국가고 일본 정도고요. 예. 대부분은 이제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으로 보지도 않고 화폐로 보지 않겠다.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는 되는데 이걸 화폐나 금융상품도 아니고 일종의 그냥 일종의 거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이걸 만약에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더욱더 이제 이게 더욱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주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네. 최근 들어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각종 보이스피싱에도 가상화폐가 동원이 되고 피싱이나
각종 어떤 해킹에 있어도 이 가상화폐가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 즉 12월부터는 은행에 준하는 은행 통장 계좌 만들 정도 준하는 가상통화 거래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 확인 절차가 사실상 없거든요.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 확인만 하면 본인 계좌는 마음대로 입금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통장 만드는 것 정도로 본인 확인을 하겠다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가 실효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규제가 본인 확인 절차 정도 한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를 덜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 자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정말 전 세계 큰 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가상화폐 피해는 크지만 정부가 그걸 또 산업으로 육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은 없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이 바로 9월 첫 번째 월요일이네요. 자, 여러분 이번 한 달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